오하이오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뒤 바버는 중서부와 서부의 여러 조그맣고 이름 없는 여러 대학들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가 처음에 일시적인 유형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방랑은 20년 이상 이어졌고, 그 과정이 끝났을 때쯤에는 중서부 구석구석에 있는 지점들이 그가 돌아다닌 곳의 지도에 포함되었다. 인디애나와 텍사스, 네브래스카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와 캔자스, 아이다호와 미네소타. 그는 어느 곳에서도 2, 3년 이상은 머물지 않았는데, 학교들이 모두 비슷비슷하다고는 해도 끊임없는 이동이 그를 권태에서 구해주었다. 바바는 뛰어난 연구력을 지니고 있었던 데다 총구석의 먼지 낀 고요 속에서는 달리 할 일이 별로 없었기에 꾸준히 논문과 책을 쓰고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강연을 하고 많은 시간을 자기의 학생들과 강의에 할애함으로써 언제나 그가 재직하는 대학의 가장 인기 있는 교수로 떠오를 수가 있었다. 그가 학자로서 지니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오하이오에서의 실수가 잊혀지기 시작한 뒤에도 이름 있는 대학들에서는 계속 그를 기피했다. 해핑은 메카시즘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했었지만 바버가 좌익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은 단 한 번, 30년대에 컬럼비아 대학교의 평화 시위에 참여했던 때뿐이었다. 사실 그는 공식적인 의미로는 어떤 블랙리스트에도 올라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명예를 훼손시킬 작정으로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마치 그러는 것이 결국은 그를 거부하는 더 나은 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이름에 좌경이라는 말을 끌어다 붙였다. 직접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더라도 누구나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그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너무 비대했고 너무 제멋대로 였고 너무 철저히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160kg이나 되는 거한이 양동이만한 모자를 쓰고 인류 대학 교정을 쿵쿵거리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부끄러움도 몰랐고 예절 감각도 없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질서가 깨질 것이 뻔한 일인데 골랐을 후보자들이 얼마든지 있는 마당에 곤란을 자초할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모두 신의 뜻이었는지도 모른다. 변방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바버는 적어도 자기가 지향하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었다. 작은 대학들에서는 기꺼이 그를 받아들였고 또 그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가장 뚱뚱한 교수였을 뿐 아니라 모자를 쓴 남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오염시키는 치사한 언쟁과 모함으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너무도 동떨어지고 너무도 예외적이고 너무도 현저히 정상에서 벗어났기에 아무도 감히 그를 평가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느디아름의 찌그러진 고물차 뒤에다 트레일러를 달고 며칠씩 여행을 하고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만일 근처에 학생들이 보이면 당장 그들을 불러 자기의 짐을 풀게 한 다음 이를 거들어준 데 대한 후한 대가를 치르고 그들 모두에게 점심을 한턱 냈다. 그러는 것이 언제나 효과가 있었다. 학생들은 그의 엄청난 장서와 무수히 많은 모자들과 토페카에서 맞춘 그의 특별한 책상, 그가 부르는 대로 하자면 세인트 토머스 아퀴나스 책상이라는 것으로 배가 들어갈 자리를 큼직하게 반원형으로 파는 을 보고 감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까. 가쁜 숨을 시근거리며 한 발짝 한 발짝 그 엄청난 체중을 천천히 옮기고 기다란 시가를 끊임없이 피우면서 옷에다 여기저기 죄를 떨어뜨리고 하는 그의 모습에 매혹당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학생들은 뒤에서는 그를 놀림감으로 삼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게 헌신적이기도 했다.
농부와 가게 주인과 목사의 아들, 딸인 그들로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참된 지성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었다. 그랬기에 필연적으로 그를 사모하며 가슴을 두근거리는 여학생들이 생겨났지만 바버는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어서 그 함정에 다시는 빠지지 않았다. 내심으로는 젊은 여자들이 자기 주위에서 맴도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욕망을 다 태워버린 쾌활한 고자, 학구적인 목석 노릇을 하면서 그들의 관심을 모른 척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이었지만 그에게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 또 그러는 것이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차양을 내리고 문을 잠가 놓아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 여러 해에 걸친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그에게서 흠을 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특이함으로 그들을 모두 압도했고 동료 교수들이 그를 따분해야 할 겨를도 없이 벌써 작별을 고하고 석양 속으로 사라지며 다음번 대학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바버는 내게 빅터 삼촌과 한 번 마주쳤다고 말했지만 그들 두 사람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서로 세 번쯤은 마주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첫 번째로 마주쳤을 법한 곳은 1939년 뉴욕 박람회이다. 나는 두 사람이 모두 그 박람회에 갔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같은 날 그곳으로 갔을 수도 있다. 나는 그들이 우연히 같은 전시물, 예를 들자면 미래의 차세대 주방 같은 곳에 서 있다가 서로 부딪히자 동시에 모자를 가볍게 들어올리며 사과하는 모습을 그리기 좋아한다. 내 머릿속의 영사실에서 나를 위해 작은 공연을 하고 있는 유령 코미디 팀으로서 하나는 뚱뚱하고 하나는 호리호리한 한창 나이의 두 젊은이. 해핑 역시 유럽에서 갓 돌아와 그 박람회에 갔었고 그래서 나는 때때로 그 상상적인 장면에 그를 끼워 넣은 적도 있다. 그는 파벨 시움이 이곳저곳으로 밀고 다니는 구식 버들고리 세공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바버와 빅터 삼촌은 에핑이 그 앞을 지나갈 동안 나란히 서 있었을 수도 있다. 또 어쩌면 바로 그 순간 에핑이 자기의 러시아인 친구에게 험한 욕설을 퍼부어 바버와 빅터 삼촌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짓거리를 늘어놓는 남자의 상스러운 태도에 놀라 서로 미소를 짓고 서글프게 고개를 저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 남자가 두 사람 중 하나의 아버지이며 또 다른 하나의 조카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채 그런 장면들에 대한 가능성은 끝이 없지만 나는 대체로 그것들을 가능한 한 겸손하게 짧고 조용한 만남, 미소, 가벼운 인사, 나지막한 사과로 지속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것이 내게 더 많은 연상을 떠올려주기 때문이다. 너무 거창한 상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찮고 덧없는 것들에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나는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던 것처럼 믿도록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다. 두 번째 만남은 1946년 클리브랜드에 있을 것이다. 그 만남은 어쩌면 첫 번째 만남보다도 더 억측이겠지만 나는 어느 날 빅터 삼촌과 시카고의 링컨 공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잔디밭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엄청나게 뚱뚱한 남자를 보고 눈길이 끌렸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그 남자를 보자 빅터 삼촌은 예전에 클리블랜드에서 보았던 또 다른 뚱뚱한 남자를 떠올렸는데 비록 그에 대한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나는 외삼촌에게 그처럼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남자가 바버였으리라고 생각하고 싶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날짜만큼은 완벽하게 일치한다. 빅터 삼촌은 1945년에서 1948년까지 클리브랜드 관현악단에서 연주를 했고 바버는 1946년 봄부터 그곳의 YMCA에 묵었으니까
외삼촌이 내게 얘기했던 대로라면 그는 어느 날 밤 세브란스홀에서 서쪽으로 세 블럭 떨어진 크고 시끄러운 상점과의 패스트푸드 음식점 렌스키에서 치즈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관현악단이 막 베토벤의 전곡목 연주 프로그램을 마친 참이어서 목관악기를 연주하는 다른 단원들과 함께 늦은 밤참을 먹으러 그곳으로 갔던 것이었다. 외삼촌은 그 식당 뒤에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칸막이 옆에 테이블에서 혼자 음식을 먹고 있는 엄청나게 뚱뚱한 남자가 눈에 띄자 그 비대하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눈길을 돌리지 못했다. 그는 마초볼 수프 2그릇, 양념한 고기를 다져 넣은 양배추 1접시, 추가로 주문한 치즈와 잼을 넣은 구운 팬케이크, 유채 샐러드 3접시, 빵 한 바구니, 그리고 소금에 절인 6개인가 7개의 오이피클을 연달아 먹어 치우고 있었다. 외삼촌은 그 굉장한 폭식에 끼가 질려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를 계속 지켜보았는데 평생 동안 그 모습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철두철미하게 불행한 인간의 초상으로서. 누구든 그렇게 먹는 사람은 자살을 기도하는 거야. 외삼촌은 내게 그렇게 말했었다. 그건 굶어 죽는 사람을 지켜보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들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것은 1959년. 외삼촌과 내가 미네소타의 세인트폴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파머는 당시 맥컬리스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자기 아파트에서 파이오니어 프레스 신문 뒷면에 실린 중고 자동차 광고를 훑어보다가 전직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 단원인 빅터 포그라는 사람이 낸 클래리넷 레슨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 이름이 창처럼 그의 기억을 꿰뚫었고 에밀리의 모습이 지난 몇 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뚜렷하고 생생하게 그의 기억 속으로 떠올랐다. 그 이름의 출현으로 그녀가 느닷없이 그에게로 다시 들어와 되살아났고 그 주일이 다가갈 때까지 그는 마음속에서 그녀를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고 그녀가 살았을 법한 여러 가지 삶들을 추측해보고 놀랄 만큼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녀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신문에 광고를 낸 음악 선생은 어쩌면 그녀와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알아본다고 해서 해가 되질 않을 것이었다. 그에게 처음 떠오른 생각은 빅터 삼촌에서 전화를 걸자는 것이었지만 자기가 할 말을 연습해보고 나서는 생각을 바꾸었다. 전화를 받고 따분해할 수도 있는 남모를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하려고 두서없이 더듬거리는 바보처럼 주절거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는 대신 그는 편지를 쓰기로 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7번인가 8번을 고쳐 쓴 다음 그것을 우편으로 붙였다. 그러나 편지 봉투가 우체통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는 자기가 한 짓이 몹시 되었다. 답장은 열흘 뒤에 왔다. 노란 공책장에 비스듬히 휘갈게 쓴 짤막한 편지였다. 편지는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 제번하 없고 에밀리 포그는 내 동생인 것은 사실이지만 슬프게도 나는 동생이 8개월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유감이군요. 이만 줄입니다. 빅터 포그.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